자,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이 오네요. 네. 여름. 네.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왜요? 춥다고요? 네. 왜요? 에어컨? 많이 안 빠졌어요? 그쵸. 계절은 많이 추웠죠. 네. 계좌가 추웠다고. 네. 계절은 많이 추웠죠. 네. 이제 여름 올 때 됐죠. 근데 지금도 추운데? 그러니까 이제 올 때 됐다고. 올 때 됐다고요? 네. 아직 뜨거우려면 멀었습니다. 네. 근데 저 이번에 SK하이닉스 ADR 상장하고서 그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광로정 사장 얘기한 얘기 첫 뉴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되게 외로웠습니다. 왜요? 아니 메모리가 공급 과잉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공급 과잉이라 그래갖고 메모리 주가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정부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자기들이 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ADR 상장을 계기로 이제 지금 입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 공급 과잉은 무슨 개뿔. 저는 광무정 사장 얘기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네. 지금 글로벌하게 그 메모리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네. 무슨 메타가 뭐 데이터 센터가 남아서 뭐 딴 데 파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네. 메모리 엄청 부족하다고. 그리고 내년에 되면 진짜 심각해질 거라고. 왜냐면은 내년 돼야 이제 용인 1팹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 진짜 그 메모리 공급 과잉이 제일 심한 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광로정 사장이 2027년은 업계 역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년이죠. 내년. 예, 아무리 자기들이 물량을 댈라 그래도 될 수가 없어서 내년이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년이 최악이 될 거라고 얘기했냐면은 내년부터 공급이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내후년쯤 돼야 그나마 조금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내년에 감소 기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이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객은 메모리 부족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분석으로는 이런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고객들의 신호도 장기간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들이 이때쯤까지 공급 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그때까지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주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문이 그때까지 차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ADR은 공모가보다 13% 급등한 168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외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관련한 소식들을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전해주셨어요. 네. 근데 되게 이상했대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소식이 이렇게까지 미국 언론에 많이 나올 일인가? 그런 게 좀 낯설었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나 보군요.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막 언론마다 그리고 팟캐스트마다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그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뉴스를 주로 보시잖아요. 근데 미국 뉴스에서 한국 소식에 하이닉스 소식을 이렇게까지 전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래. 있고요. 최태원 회장은 이제 그 블룸버그 TV 인터뷰와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고 현재로서는 수요가 둔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올해와 내년의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HBM이나 기존 디램 모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일 것이다. 그리고 AI를 통한 구조적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옛날과 같은 공급부 과잉 패턴의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해졌다. 지금은 수요와 공급 차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내에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고객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대여섯 배 수준의 공급을 원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030년까지 아무리 공급을 빠르게 늘려도 공장 한 2개 정도? 네. 그러면 한 생산량이 2배 정도 늘어날 겁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 팹
P4하고 P5 1, 2 네. 이 정도가 늘어날 건데 그러면 공급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대여섯 배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배 수준이 되려면은 용인팹 3, 4가 지어지고 이거는 네. 33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남팹이 지어지면 호남팹이 하이닉스 2개, 삼성전자 2개 해서 네.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생산량이 한 대여섯 배 정도 늘어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스케줄 있잖아요. 네. 4,755조 원짜리 투자. 음. 그게 다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고객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의 같습니다. 30년대 중반 정도가 돼야 풀릴 수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아니 30년대 중반이 돼야 지금 계획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은 네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네. 좀 그 이야기를 공급 과잉 사이클이 또 과거처럼 오지는 않을 거다. 그 그러니까 막 뭐 반도체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계획 정도로는 다 지어도 고객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UBS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도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요게 이제 단기 공급 과잉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과잉에 대한 전망이 왜 나오는 거냐면은 공급이 추가되는 게 한 내년 한 중순쯤 될 거예요. 네. 네. 공급이 추가되는 거. 그 전까지는 공급이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추가되면은 예전에 사이클을 보면 공급 추가되면은 이게 하락 사이클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으로 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점으로 볼 때 내년도에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2028년 2분기쯤 되면은 공급 부족이 그때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UBS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산업 현장에 있는 그 광무정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30년까지는 한 2배 정도로 늘릴 건데 그걸로도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좀 전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다가 공장지라고 막 얘기하고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데 네. 이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이주호 기자라고 그래요? 이주호 기자가 강훈식 비서실장 그때 인터뷰할 때 지금 호남이냐 영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영남에 안 줘주냐 왜 충청에 안 줘주냐가 아니라 왜 미국에 안 줘주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주호 기자가 강훈식 실장한테 질문을 했었죠. 네. 뭐 저희 권순우 팀장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같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랬더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쉿 그랬죠.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마라. 말 나오게 하지 마라.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네네. 국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송 보고 맞다 나도 반도체 말이 씨가 되고 아이디어가 된다. 그럼 어떡하냐 네. 라는 대화가 있었는데 러트닉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뭐 반도체 공장 좀 줘달라. 네.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은 지금 뭐 공장을 못 줘서 난리라 대규모 시설에 맞는 전력, 깨끗한 물, 용지, 인력 이런 조건이 맞다면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메모리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라는 네. 이야기를 좀 있었는데 이것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또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단순한 메모리 제조업체에 그치지 않고 최태원 회장 얘기입니다. 단순한 메모리 제조업체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형 메모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이 분야가 우리가 집중할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형 메모리라는 거는 아스네요. 아스. 뭐 우리가 왜 아스예요? 사스. 마스죠, 마스. 그러니까 아스. 그러니까 사스도 그렇고 아스 계열이잖아요. 네, 네. 마스. 메모리 애저 서비스. 마스. 네. 메모리 애저 서비스의 개념을 제시를 한 건데 옛날에는 메모리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파는 개념이었다 그러면 메모리를 이렇게 풀링을 해서 이제 크게 가지고 있으면 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떠가는 일종의 이제 하드디스크와 클라우드 서버 네. 뭐 요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 CXL 기술에 좀 가까운
그런 얘기인데 그 CXL은 네트워크 문제가 좀 있죠. 네. 예, 그 정도로 빠르게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 네.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마스를 뭐 차세대 메모리 시장으로 좀 제시를 한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1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단주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꺼낸 게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거 관련한 질문을 SK 그룹이나 SK 하이닉스에다 많이 던졌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100만 원 넘어가면 우리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넘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100만 원 넘어가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액면 분할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하이닉스나 SK그룹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괜히 그거 액면 분할했다가 네.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10분의 1 액면 분할해서 1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게 옛날처럼 20만 원으로 돌아가면 2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액면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100만 원 이하로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ADR을 추종하는 ADR을 편입하는 미국 그 ETF들이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예고가 돼 있고 뭐 일반 ETF들도 편입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필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레버리지 ETF 우리나라 저 삼성전자 단일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네. 뭐 상패 얘기 좀 나오던데. 상장팩가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요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실제로 한다고요? 아니 뭐 실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크게 주니까 네. 요거 지금 상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번 이렇게 상장한 거 상패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여튼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여튼 우리는 반도체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뉴스 반도체 관련된 소식이군요. 셋 다 반도체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이거 참 이래서 되나 모르겠네. 이거. 그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와,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트 1공장 가동 시점을 한 1, 2년 앞당기는 2029년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반도체 얘기의 대부분은 하이닉스 쪽에서 만든 얘기입니다. 네. SK그룹과 하이닉스가 사실 용인뿐만 아니라 호남 반도체 팹 같은 경우도 이걸 주도했던 거는 SK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들이 먼저 호남 팹을 손을 들었고 그랬더니 삼성에서도 그럼 우리가 뭐 뒤처질 수는 없다는 정도로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용인 팹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처음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뭐 7년인가를 땡겨서 원래 47년이었는데 2040년까지는 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40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언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33년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네. 40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봐서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번에 시작 시점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인 국가산단은 생각보다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토지 수용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뒤로 미루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2029년을 뭐 가동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네.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0년에서 31년 정도를 가동 시점으로 봤었는데 한 1, 2년 정도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29년으로 땡겼다라는 얘기는 평택 P5 공장에 대한 그 완공 시점도 굉장히 땡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2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부터는 지금 뭐 부지 조성
뭐 토지 수용, 뭐 시공사 선정, 뭐 시공사 선정이야 뭐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데가 네. 할 거니까 별로 그럴 건 아닌데 여기에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용인 팹이 나눠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적당히 좀 계획이 있는데 2단계부터는 계획이 조금 그 두루뭉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지으려고 계획을 안 짰었거든요. 근데 이제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이제 3기가와트 LNG 발전소를 짓는 거는 원래 계획이 있던 거니까 네. 조기 착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보십시오.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 LNG 발전소 조기 착공이라는 거는 그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LNG 발전소를 지으려면 가스터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스터빈을 지금 주문을 하면 전 세계가 지금 품귀 아닙니까? 29년 이후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순서 바꿔야 될 겁니다. 그 좀 테슬라 거 좀 뒤로 좀 미루고 네. 한국 거 먼저. 네. 아, 실제로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은 좀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취재하면서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삼성의 29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하는 걸로도 부족합니다. 이게 막 새치기도 하고 뭐 이래야 좀 가능한 스케줄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정치적인 얘기인데 네. 용인팹에 드라이브를 세게 안 걸면은 이거 호남팹이랑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호남팹에 대한 드라이브를 되게 세게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용인팹도 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촉을 안 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아갑니다. 여기도 걸림돌들이 되게 많아요. 좀 시기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짓기에는 용인팹이 좋은데 네. 정부에서는 호남팹에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예전에 정부에서는 용인팹 짓고 호남팹 짓고 요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 짓고 호남 짓고가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는 용인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인팹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게 그 정부 방침은 제 얘기와 정부 방침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제가 산업적인 관점에서 공장을 빨리 짓기에는 용인팹에 드라이브를 좀 더 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이것저것 빨리 시작하는 데는 용인이 좀 더 당연히 뭐 먼저 시작한 곳이고 예, 유리할 것이다. 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세 번째 뉴스는 환율입니다. 환율. 근데 이게 왜 반도체 관련 뉴스예요? 어우 ADR 때문에 달러 엄청 들어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와 진짜 오랜만에 이 1,400원, 또 찍었어요? 1,499원. 어. 아이고야. 근데 이게 저 뭐야 ADR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아직은 없죠. 예, 아직은 없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시장은 기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환율이 움직이게 된 게 저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약하다. 네.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 근데 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아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지? 네. 이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시그널이 네. 환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외국인들 자꾸 팔고 나가고 막 그래갖고 환율이 이렇게 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였는데 그렇죠. 네. 어느 순간 주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아 진짜 정신이 좀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황인데 환율을 보니까 이게 주가 저점 시그널인가? 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환율이 왜 이렇게 내려왔냐에 대한 네. 해석들을 하잖아요. 네. 해석을 할 때 이제 ADR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환율 그 ADR로 조달한 돈이 한 265억 달러 정도가 되고 14일이 되면 공모 대금이 납입이 될 예정인데
요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20년 한미 통화 수합을 했을 때 국내에 공급됐던 달러가 198억 달러랍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조달한 돈이 265억 달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 규모는 지난 6월까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무역 수지 흑자가 362억 달러였으니까 네. 6개월 동안 우리가 다 벌어들인 그 모든 무역 수지를 합한 흑자보다 이번에 한 방에 땡겨오는 달러가 훨씬 크다. 그래요? 예. 그렇게 큰가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게 한 번에 환전이 되진 않을 겁니다. 네. 약간 이제 분할을 좀 해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 장비도 사고 막 그래야 되니까 달러를 뭐 다 원화로 갖고 있을 그렇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 예정돼 네, 금리 있죠.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거의 전원이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전원 아니군요. 10명 중에 9명. 네. 그러니까 90%는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인상을 전망을 하냐? 우리 금리 인상이라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만 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미국이랑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명목 성장률 2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환율은 지금 1,500원대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1,499원 됐다고 조금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환율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물가도 좀 꽤나 높은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하는 거는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정도로 네. 금리 인상이 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지. 네.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올리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려서 한 3.5 연 3.25 연말 기준금리가 3%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럼 총 2번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이번에 한 번 하고 그리고 2번이 더 있다. 10월에 한 번. 그래갖고 두 차례 지금 2.5잖아요. 그러니까요. 3.25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25는 내년. 내년. 예. 3.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한 3.25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한 3% 정도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금리를 그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시장이나 매크로에서는 금리 인상이 맞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 또 금리 올라가는 게 되게 마음 아픕니다. 네. 우리가 싫어요. 금리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 시장의 나머지 지표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금리를 진짜 안 올리면 우리 환율은 더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뭐 맞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물 경제에서는 우리가 또 그렇죠. 빚이 있잖아요. 이자가 다 나가는. 이자 올라가는 게 네. 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리 이자 부담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측면이고 자본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상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염두에 두고 환율과 금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뭐 반도체 관련된 소식 이렇게 저렇게 워낙 이제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반도체랑 다 연결이 되긴 했는데 네. 중요한 뉴스들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금리 빨리 인상 올라가시- 얘기하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정프로님 말씀 안 하신 거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그때 막 5G 막 이렇게 할 때 네. 앞으로는 전기차 5G가 막 확대되면 이 끊김없는 통신이 되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서버 같은 데서 지금 같은 AI 서버 말고 네. 데이터 서버에서 반도체 엄청 많이 쓸 거라고 그때 막 환호 뭐 지금이랑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네. 그때도 참 앞으로 반도체 많이 모자랄 거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순간 싹 사라진 것 같이 됐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5G가 되면 뭘 할 수 있냐라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서 정프로님이 김민우를 사셨었잖아요. 김민우가 뭐예요? 됐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5G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그 AI에 훨씬 더 적합한 아이템들입니다. 김민우.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5G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 네. AI가 됐을 때 오히려 거기 그 5G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가깝지 않은가. 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5G의 그 통신 장비는 거의 인류 역사상 사기에 가까울 거라는 얘기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그런 얘기 안 들렸으니까 저는 그냥 그때 좋은 얘기만 또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 귀담아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그렇지 않은 얘기까지.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기억력 되게 좋죠. 아 그렇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랑 일하면 피곤해요. 내가 실수한 걸 다 기억해. 제가 팀원이잖아요. 정말 정말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핫딜 3% 핫딜 시작하고 제일 잘 팔리는 게 바로 그럼이 북경오리라는 것도 기억하시겠네요. 기억나죠. 네. 아,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북경오리. 저희 그때 무슨 말까지 했는지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어디 가서 어떤 북경 요리를 먹었는데 오. 그거 이제 이거 뭐죠? 이게 뭐 해준다고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오리 한 맞습니다. 마리 딱 통째로 굴고 와서 맞아. 거기서 이제 껍질 벗겨주고 하는데 그런 네. 것들도 다 얘기했었죠. 자,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북경오리 세팩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네. 북경오리. 야, 오리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네. 특집으로 39,800원에 보내드리. 이거는 근데 워낙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네. 그냥 재구매하시는 분들만 드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재구매를 워낙 많이 하셔갖고 그렇죠. 네. 예, 드셔보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밀전병 같이 드립니다. 네. 벌써 9차 앵콜이래요. 네네네. 어허. 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로 이렇게 딱 그냥 돌리시면 끝이 나고요. 네. 야채하고 특제 소스, 머스타드랑 이렇게 이제 쌈을 해서 드시면 가장 맛이 좋다. 이게 밀전병이 같이 가니까 밀전병으로 쌌을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더 잘 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요렇게 해서 요 북경오리 소스가 저는 달콤 짭짤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밀전병 그다음에 야채 특제 소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포함된 거 네. 머스타드까지 다 같이 넣으셔서 드시면 지금처럼 정프로님처럼 말을 못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는 북경오리입니다. 그래서 네. 한 팩당 568g이라서 한 팩에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드실 수 있나 봐요. 아, 그럼요. 그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뭐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총 3팩 갑니다. 네. 6분 내지는 9분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이게 39,800원. 네. 39,800원. 맞습니다. 네. 자, 북경오리 맛있게 한번 드셔 보시고요. 그리고 요건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진짜 대박이야. 네. 노트북 하면 뭐 삼성, LG 뭐 가장 대표 선수들인데 네. 요거는 갤럭시북 11세대. 요거가 i5. 네. 근데 그 메모리가 SSD 512기가 해갖고 총 1테라가 들어갑니다. 1테라. 1테라요? 네, 테라급이고 모니터가 15.6인치고요. 그런데 무게가 1.05. 오. 정말 얇아요. 램이 16기가. 야. 그래서 요 정도인데 메모리를 듬뿍듬뿍 넣어주셨네요. 넉넉하게 넣어주셨네요. 네. 네. 근데 요거를 근데 야 79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사양도 있고 이제 뭐 파워 사양이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진짜 요즘 노트북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요즘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그러니까 뭐 물론 200 사양 따라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네, 미니멈 한 200~300은 줘야 되는데 네네. 가격을 이렇게까지 낮게 책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요건 링크 따라가 보시면 진짜 저렴합니다. CPU랑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낸드, SSD를 용량을 조금 높일 수 있거든요. 네, CPU는 맞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될 때는 한 18만 원 정도 더 추가되긴 하는데 네. 18만 원 추가되면 얼마죠? 97만 원. 네, 97만 원. 그래도 100만 원 아래로 맞습니다. 잘 막아왔네. 네. SSD 512 혹은 1테라 그리고 코어 i5랑 i7 중에 선택하시면 되니까 네. 요건 한번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시고요. 빨리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 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